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올해 최고 기온이 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더웠던 곳은 39.2도를 기록한 경남 밀양인데 어제 강릉의 38.7도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들어누워 파도를 맞습니다. 몸 전체를 담가 머리만 내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가마솥 더위를 날리기엔 시원한 바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낮 더위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기온가 32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 안 켜면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덥고 더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도심으로 나서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가 가득해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고 에어컨 실외기 앞이랑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열하루째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기온도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서울은 내일 더 기온이 올라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이 서쪽을 달구면서 이번 주는 서울 등 수도권부터 고온 위험 지역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푹푹 찌는 열기가 가득한 서울 도심. 거리에는 더위를 식히는 분수터널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시원한 옷차림과 아이스 음료, 부채, 손선풍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친 오후, 잠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흐려 햇살이 강하진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3도 더 높았습니다. 경기 전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넓혀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38도에 육박했습니다. 폭염경보는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경보는 6월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경보로 격상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약 18일 빠른 시점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특보가 강화한 건 바람 방향이 바뀌고 고온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서쪽에서 고온다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태백산맥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뜨거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위험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앞으로 이틀 정도 36도까지 치솟고 경기 일부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면서 주 후반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8일 화요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00명 이상 많은 800명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뜨거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밤낮 없는 더위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누적 환자가 83% 급증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돌뿌리 가득한 산속에서 들것을 들고 다급히 내려옵니다.
구조된 5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체온이 40.5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2% 폭증했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은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이 재앙이 된 겁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54.6%가 열 탈진이었고 열사병 20.1%, 열 경련 13.7% 등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떼약볕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잠자리도 쾌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틀 뒤인 모레 수요일에 열립니다.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40분 넘게 발언했는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20일 만에 다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9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를 선동해 집단 범행을 하고 도망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과정 곳곳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을 자신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다며 다시 한번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압수수색과 체포 저지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호처에 대통령실과 관저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공간과 대통령 관저까지 군사보호구역이니 수사관들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로 영장 집행 공무원이 공관촌 정문을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저지선이 구축됐고 체포가 시도된 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문이 뚫리자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철문이 왜 이렇게 쉽게 개방되느냐고 물었고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는 공수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충돌하면서 수차례 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에 의해 유출돼 이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도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문서를 통해야 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여기에 부서, 즉 서명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김주연 전 민정수석의 말을 듣고 허위 선포문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문서에 서명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도 부서란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틀 뒤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며 서명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사후 계엄 선포문은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 당일 서명을 거부했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조사하며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여러 범행의 공범으로 거론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모레인 9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에 외압이 작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졌을 시기 사령관으로 재직했는데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최상병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게 막았고 김 전 사령관은 경로 사실을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다른 해병대 간부는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경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전후해 이 전 장관이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던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 주장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발을 떼기도 전부터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건데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포용하기 위한 진짜 혁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30분도 안 돼 일어난 일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2명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핵심 지위에 있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 의원 측은 또 혁신위원 명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등 30, 40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천목회 회원을 명단에 올렸지만 지도부 반대로 불발됐다는 겁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뜸이라도 있었다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각에선 구주류 세력이 혁신위까지 손을 뻗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당내에선 책임감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두고 애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도부는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 등 수습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위발 쇄신 동력이 상당 부분 힘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당내에 특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공작으로 규정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까지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기구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 수사를 일삼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의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형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F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벌인 수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만행이 드러났다면서 검찰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TF는 대북 송금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우선 기조에 따라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다만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장 7월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쟁점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공식 확인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회와 더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 지배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건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국회의 법안에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재임 중인 유흥식 추기경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휴가차 한국에 온 유 추기경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한 겁니다.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천주교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비상계엄의 비판 목소리를 냈던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유 추기경이 오는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때 방한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도 많으신데. 유 추기경은 직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화답했습니다.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레오 14세 교황의 교황청 초청 의사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교황청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저도 교황님 한번 찾아 아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좀 각별한 기여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 대통령은 비공개 접견에서 새 정부로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유 추기경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전단 살포 금지에 이어 교황의 방북 의사 타진까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요일인 모레 다시 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요. 넉 달 만인데 특검이 두 번째 조사를 한 뒤에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이 내란죄가 형사소송법상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판명이 되면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주 중범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이 사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사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과 함께 이제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은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머리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어떤 많은 국민들의 뜻과 그리고 이제 특검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증거 인멸이라고 하면 뭐를 삭제하고 없애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공범 간에 입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것 이런 것도 증거 인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검 조사를 하면서 이제 특검팀으로서 구속영장을 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우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세 분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이 지금 수임을 한 상황이에요. 보통의 이제 법조계에서 보면 이 공범들 중에 한 명의 선임계를 내게 되면 나머지 두 명 선임계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회해서 수사를 같이 받고 그다음에 뭐 김성훈 처장, 강우구 실장 받으면 이 수사 기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다른 변호인을 쓰는데 사실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분이 입회를 해가지고 특검팀이 또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걸 중단시키거나 피의자가 진술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상당히 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러면은 특검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사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구속 사안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 이거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고 내란형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의 판단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법원이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그러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없어야 될 거고요. 특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체포영장을 한번 신청을 했었죠. 초기에 수사 초기에. 그때 이제 외환죄와 관련한 혐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신중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통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죄가 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법조계에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환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전반적인 아직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이제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또 분석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외환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특검법에 보면 재판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외환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또 이것들이 이제 군사적인 기밀이 노출된다거나 여러 가지 군사 시설에 대한 보안이 조금 뚫릴 수가 있는 상황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특검팀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이 외환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환죄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죠. 선정적인 문제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뭐 출범 자체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외환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법원 판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예.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할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때 당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도발 행위가 있으면 계엄의 빌미로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상황과 관련해서 반드시 군사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계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군사 훈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이제 네, 예, 당시에는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 보내고요. 그 현장에서 대치 국면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인기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외환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특검도 당장 본인들이 규명하기도 어렵고 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이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보내서 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외환죄로 걸어가지고 꼭 이걸로 유죄를 받아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외환죄가 됐든 외환유치죄가 됐든 이적죄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실제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법령을 적용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꼭 마치 외환죄가 되냐 안 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저는 좀 어떤 수사의 어떤 초점과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제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 가지고 일단 하자라는 이제 그런 특검의 계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당장 윤 전 대통령 재구속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한 채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저는 자성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의 영장 청구서가 총 66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6쪽이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혐의도 혐의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 모레 그 영장 전망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되는지까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봤는데 현재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도 많은 법조인들이 당연히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단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면 증거인멸하고 도망 우려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데 혹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에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호사가 입회해가지고 입맞추기 정황이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거 외에도 지금 강우구 그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에 어떤 김주현 민정수석이 야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어떤 문서로 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했냐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가가지고 서명 받고 또 김용현 전 장관한테 서명 받고 이런 사후적으로 어떤 정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비아폰도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삭제 지시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법원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장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그 당시 경호처 차장한테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김성은 전 경호처장의 발언이 지난번 경찰 조사 또 1차 특검 조사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경호처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가 체포조로 오는데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신들이 더 훈련도 많이 돼 있고 총기를 다루는 데서도 예. 우수한 인력이니 자신을 좀 지켜달라라는 요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냐면 2025년 올해예요. 올해 1월 7일 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때예요. 그때 총기 노출을 시키면서 순찰해라.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총기가 좀 노출되는 장면이 그래서 노출이 됐었죠.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뭐냐? 그래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끝까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를 우리가 저항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질 수가 있고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경찰과 공수처에게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특히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건 경찰이건 경호처건 다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총기를 노출시키고 뭐 경호처가 뭐 경찰보다 뭐 총을 더 잘 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말이죠. 그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렇게 특검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영장 청구서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보통 알려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피의자 쪽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을까요? 예,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저는 이 사안은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됐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적 오판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제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 유출을 한 변호사를 특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옆에 있는 조언그룹이었다면 또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좀 대응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척 대응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그 이후로 그 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워낙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검이 요거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근데 이 피의 사실 공표는 이 수사 기관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변호인 측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고 해서. 다만 이제 특검팀이 만약에 변호인들이 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식으로 알게 된다고 그 증명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개인정보 뭐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이걸 흘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이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 공범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노티스가 갔기 때문에 추후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피해 사실 공표를 흘리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진술자가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다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과도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데 있어서 구속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본인들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것을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강우 실장이 그 사후에 그 계엄 관련된 문건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그 문서 위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팀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강우구가 말 아니고 다른 관련자들이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건 제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든 지금 이제 강 대변인 말씀은 진술자들, 관련자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압박, 영향, 그런 영향, 그런 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혁신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자초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거절된 게 지금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가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전 보다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추천했었던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본인과 얘기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혁신위원회가 이게 하나마나 한 혁신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선후 관계를 보면 아주 명확할 수 있는데 사실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을 특정해서 이분들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 정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게 맞는 방법일 텐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본다면 어쩌면 첫 번째 이 과제를 비대위원장에게 과도한 그 책임을 물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오전에
그 보수 농객이죠. 이 조갑재 대표가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언더 찐윤, 그러니까 언더 찐윤이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은 친윤, 네. 뭐 잠복해 있는 친윤, 그런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자폭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 일이 당일날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후 경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꾸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네.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쇄신하겠습니다. 약속해가지고 그분들이 선택받으면 그때 선택돼서 쇄신을 이끌고 또 예. 당명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철수 혁신위가 시간도 부족하고 정권도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혁신위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은 이 숨어있는 찐윤, 그러니까 뭐 언더 찐윤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미 힘을 좀 한번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혁신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안철수 의원의 패착이 뭐냐면 본인에게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확답 받았어야죠. 첫 번째는 내가 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혁신위 구성은 내가 정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예. 이 두 가지를 약속받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면 그때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했었어야지. 수락을 한 다음에 혁신위를 뭐 구성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인적 쇄신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한기사 이렇게 혁신위 카드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저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얘기를 친한 의원이죠.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만 다 받고 그때는 즐겼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안철수식 철수가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안철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계엄 단절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저도 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기를 얘기할 때 앉아서 죽느니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개혁 의지와 혁신 의지를 더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개혁과 혁신은요.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추진할 때 그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 주어진 권력이에요. 쟁취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과 쇄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동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과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판단은 뭐 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퇴하면서 당이 전체적으로 혁신과 관련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개인의 정치 역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 제안이 와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당대권 전당대회 나가냐? 거기 안 나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비교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안철수 의원이 뭐 그렇게 이제 계산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위원장 맡아가지고 혁신 한번 해보고 싶었을 텐데 이게 본인의 의도와 너무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좀 뭐 입술이 파르 떨리는 것이 많이 좀 분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이 차라리 이왕 기사 그러면은 혁신위원장 수락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1차 쇄신안으로 저는 이런 걸 좀 발표를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지도와 정면으로 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럼 나 사퇴하겠다라고 강수를 두고 그 다음에 사퇴한다고 하면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더 섰을 건데 취임을 하기 전에 이게 조금 사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또 안철수가 또 철수하는 거냐 이런 어떤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 좀 빌미를 준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혁신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아직 뭐 어떤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모셔오겠다라는 계획이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물리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어떤 새로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당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한 상황에서 어제 이제 조경태 의원, 최다선 의원이죠.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최근에 한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해진단 말이죠. 저는 추가적으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뭐 이 정도 의원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기본 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격이 좀 있다. 조경태 의원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 그 후보들은 잘 모르겠고 특히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41.15%를 받은 게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김문수 전 장관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서 줬다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민주당이 짓고 낳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김문수 후보한테 준 거 아닙니다.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바닥 절반으로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41.15%가 본인에 대한 오로단 어떤 지지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당대표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쇄신은 멀어진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지 마셔라. 국민의힘에도 107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찾아보면 좋은 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좀 쇄신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건가요?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계 뭐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는 편인데요. 2017년과 2022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움켜쥐는 선례를 충분히 만들어놨어요. 2017년에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랬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권을 줬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측으로 봤을 때는 그 같은 성공 모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 이 뉴스가 한번 아직 등장을 안 해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그 전당대회 공고도 나지 않았고요. 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도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호남 표심에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모두 호남 쪽으로 갔잖아요. 이제 저희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 15%, 나머지가 이제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남에 권리당원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구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행을 했겠죠. 근데 재밌는 점은 내가 호남 가서 일주일 살겠다 하니까 한 후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일주일 받고 뭐 한 달 더 해가지고 한 달 살겠다 이런 지금 경쟁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두 후보와 그리고 두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과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당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슬로건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페인에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자칫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쟁을 그런 식으로 펼쳐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이제 지난달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이미 전국을 돌면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지난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인데 정청래 의원이 32대 28로 앞서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47대 38로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4선 의원이긴 하지만 한 차례 쉬었기 때문에 5선급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종의 치어리더 역할도 했었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민주당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여론의 흐름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이 상황을 어느 누가 될 것이다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초반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지만 계속해서 박찬대 의원이 추격해가는 이런 양상에서 과연 그런 역전까지 이뤄지는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인지 뭐 그걸 살펴봐야겠죠. 여론조사 본 김에 좀 더 볼까요? 오늘은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이제 60%를 넘었습니다. 4주 연속 이제 상승인데 그래서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서 잘한다라고 평가한 게 62.1%, 잘 못함이 31.4%로 나왔는데 그 추세를 한번 볼까요? 네. 6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7월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보다는 2.4% 상승했고요. 잘 못함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내리면서 31%, 거의 이제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2대 31 정도.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53.8,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지금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8.8.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25%포인트가 지금 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자체만으로 봤을 때 우리 당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저는 그 정당 평가나 국정 지지율이나 절대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인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에 해당 정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일 거고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상대평가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집권 초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선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와 쇄신, 개혁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정말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보 진영에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이런 것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한번 처방전을 좀 내려봐 주시죠. 국민의힘 내고요? 네. 제가 어떻게 하고 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3년간 가장 잘한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려고 국회 왔을 때 끝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악수 같이 하시고 웃으면서 짧은 환단 나누시고 저는 그 모습이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께 가장 칭찬받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당은요 견제해야 됩니다. 쓴소리 해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쓴소리만 하면은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때도 협조하고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매섭게 공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알다시피 지금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해수부 이전 올해까지 시키겠다 해버리니까 부산에서 바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구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주가 상승됐잖아요. 주식 오르니까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갑자기 과열됐는데 이거 대출 규제로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보도된 걸 보면 미국 특사로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기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술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협조할 땐 또 협조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는 그런 모습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혁신위까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좌초가 돼서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이어갈지 그게 지금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에 올여름 들어서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지면서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푹푹 찌는 열기가 가득한 서울 도심. 거리에는 더위를 식히는 분수 터널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시원한 옷차림과 아이스 음료, 부채, 손선풍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친 오후, 잠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흐려 햇살이 강하진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3도 더 높았습니다. 경기 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넓혀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38도에 육박했습니다. 폭염 경보는 이틀 이상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 경보는 6월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경보로 격상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약 18일 빠른 시점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특보가 강화한 건 바람 방향이 바뀌고 고온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서쪽에서 고온다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태백산맥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뜨거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위험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앞으로 이틀 정도 36도까지 치솟고 경기 일부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면서 주 후반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8일 화요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00명 이상 많은 800명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뜨거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밤낮 없는 더위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불볕더위 속에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산행,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지만 폭염특보 속 무리한 산행은 사고를 부를 우려가 큽니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요일 오후에 등산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체온이 40.5도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 지역의 첫 온열 질환자 사망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덕군 팔각산에서도 40대 등산객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산악회 회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각각 32도와 35.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등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폭염특보 같이 이렇게 고온 날씨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서 탈수나 실신, 의식 소실,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한여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 속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을 할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짧은 코스를 선택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해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국에서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대 전력 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후 3시 50분 기준 국내 전력시장 최대 전력은 90.2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전력이 여름철 최대치 수준인 90기가와트 이상 오른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릅니다. 인천에 있는 맨홀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된 노동자가 하루 만에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는데 경찰은 불법 계약 여부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 A씨는 실종 하루 만에 1km 정도 떨어진 하수처리장 끝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소방은 구조대와 펌프차를 투입해 수색을 벌인 끝에 이곳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산소 마스크 없이 작업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소방은 맨홀 안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 점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포함하여 A씨는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업무를 위탁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하청의 하청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고 당일 작업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조건이 이 일을 직접 할 사람만 오라고 한 겁니다. 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가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단 측의 과업 지시서에는 발주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청업체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또 다른 남성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을 하다 실종된 노동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근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돼 군과 경찰이 긴급 수색을 벌였습니다. 메일 발신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는데 메일에는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경찰차가 배치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에 더해 수색견까지 캠퍼스 곳곳을 살펴봅니다.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긴급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대 두 곳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온 건 지난 4일 밤입니다. 메일 작성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대학 한 곳에 10kg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고 3시 34분에 터져 많은 여성을 죽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전송된 메일에는 모두 소리 없는 목소리의 힘을 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IP 추적 등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특공대, 군 등 수백 명의 공권력이 투입된 만큼 협박 혐의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새벽 시간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 2차로를 오토바이 한 대가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뒷차가 따라붙지 못할 정도의 속도계에는 시속 100km가 찍히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 3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더라고요. 거의 속도가 100km 정도 되는데 다른 차량들처럼 보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너무 위험해 보여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갓길로 유도한 뒤에야 위험한 질주는 멈췄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2터널에서 옥천휴게소 부근까지 무려 10km 넘게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잘못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실수로 진입했다면 즉시 갓길에 정차하고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을 덮쳐 11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A양이 지나가던 40대 여성과 딸인 11살 여자아이 그리고 20대 남성 위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한 A양과 11살 아이가 숨진 가운데 아이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대 남성은 어깨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추락 전 해당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들에게 상호 관세 세율이 적힌 서한을 순서대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을 미국 동부 시각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여러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꿔 자신의 이메일 계정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은 상호 관세의 유예 시한이 끝나는 7월 9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유예 시한 전 몇몇 국가와 무역 협상 타결이 발표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율이 적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관세 서한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상호 관세 적용 유예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대미 수출품에 국가별 상호 관세 25%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등에는 추가로 상호 관세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초 유예된 기간은 4월 9일 기준 90일로 7월 8일까지. 최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3주 정도 추가로 협상할 시한을 번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도 사실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 사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한 점 등이 참작되면 추가 유예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90일 정도 추가 유예를 받는다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기본 상호관세 10%만 적용받게 됩니다. 소고기 수입 확대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미국 측 요구가 거세긴 하지만 무역 적자 해소나 조선업 협력 등 우리 측 카드를 잘 활용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다면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면제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 쪽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투자라든가 구매 그리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제안을 가지고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 결과에 얼마나 만족할지에 달린 가운데 출범 한 달을 간 넘긴 새 정부가 관세 추가 유예를 얻어낼 수 있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내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르면 이달한 파견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특사 가운데 한 명으로 내정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여권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사직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역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미 특사단을 이끌 단장으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의 1차적 목적은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지만 관세와 방위비 등 미국과의 현안 해결도 이른바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당국자 간 공식 채널 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14개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특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는 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며 최종 특사 명단은 일주일쯤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의료계 당사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신임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안전과 질서, 민생 분야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정 상황 점검에 더해 사회적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의료계와 대화에 직접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국정 2인자인 총리가 협상 주체를 자처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데 색깔은 중요치 않다며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종에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의 종합상황본부장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예정지를 찾는 등 당분간 세종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주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8,458명 중 72.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군입대 전공의와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3위는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였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4위였다고 전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 하는 색깔을 맞춰서 옷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로 처리가 무산됐던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또 독주에 나섰다고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아놓고선 협치를 입에 올리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안 들어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무슨 협의를 해요?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부터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냐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인사청문 정국과 입법 충돌이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후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7일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호처는 전현직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에 강력히 나서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나흘 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참석한 관저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경호관들이 총은 훨씬 잘 쏜다면서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경호처에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한 건데 실제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7일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3차례나 전화해 비하폰 기록에 대해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전후 감춰렸던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부정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오는 9일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로 구속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일부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검팀은 이 내용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함께 명시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정창래 전 대표를 오는 9일 대주주인 이일준 현 회장을 10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경영을 주도했고 이 회장은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주가 조작 소재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하고 삼부토건과 업무 협약을 맺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그 밖에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도 압수물 분석, 계좌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소환을 통해 당시 상황 재구성을 마치면 특검 칼끝은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자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단체 대화방에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3부 사건과 한묶음으로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 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의혹인데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돼 특검은 이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 자신에게 허가를 잘 내줬다거나 장모님 때문에 자신이 고생한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2%가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3%대 진입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OECD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OECD의 한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2% 아래로 떨어진 건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을 모두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갑자기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가까이 큰 미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은 2.1%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의 잠재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고 2030년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제도를 개선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잠재 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집을 통해 잠재 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와 식품 유통업계가 함께 식품 위주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식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면과 빵, 커피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과 아이스크림,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살펴보면서 식품업계와 할인 행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상반기보다 94% 가까이 늘어난 13만 8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에서 모두 13만 7,796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 공급된 7만 1,176가구와 비교해 93.6% 증가했습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이어폰 잭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무선 이어폰을 써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2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가 넘는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한데 조사 결과 통합 품질이나 음향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커에 둘러싸인 마네킹, 귀에 꽂혀 있는 건 무선 이어폰입니다. 소비자원이 귀 속에 들어가는 형태의 커널형 무선 이어폰의 10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가격은 제일 비싼 제품이 약 36만 원으로 최대 14.5배 차이가 났는데 20만 원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나눠봤습니다. 검사 결과 고가 제품 5개 모두 음향과 외부 소음 제거는 우수했습니다. 통합 품질 항목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애플의 무선 이어폰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삼성 버저4 등 2개 제품이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면서 통합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제품 중에도 LG전자, 브리츠, QCY 제품은 고가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음의 왜곡이 없었고 소음 제거 기능만 한 단계 낮았습니다. 14만 9천 원으로 중저가 중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편인 LG전자 제품은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성능은 고가 제품 수준이었습니다. 소음 차단 기능을 끈 상태의 연속 재생 시간은 소니 제품이 15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 제품이 4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특히 아이리버 TWA9은 최대 음량이 100dBA를 초과해 유럽연합의 안전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음량을 너무 크게 듣지 말 것을 권고하고 외부 소음 차단 기능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행 등 주변의 다른 소리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외부 소음이 과도하게 차단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ANC 기능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제품은 적응형 소음 차단, 공간 음향, 무선 충전 등 부가 기능이 중저가 제품보다 많고 다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의 가격과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큰 만큼 소비자가 사용 목적에 따라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환영했는데 다른 대북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 관계자들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단체는 앞으로 남북이 납북자 송환을 위해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이 남북 대화거든요. 쳐부시고 뭐 이렇게 할 저기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잘 좀 대화해서. 혹시 전단 살포로 대남 방송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던 접경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끄럽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게 좋죠. 어르신들이 그날부터 밤을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으로. 발길이 끊긴 방문객들이 다시 늘어나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무서우니까 이제 기분상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좀 덜 오시던 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이제. 대남 방송이 멈춘 데 이어 전단 살포 중단 소식까지 들리며 접경지 주변 주민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 전단을 날리던 모든 단체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대북 단체들은 앞서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전단을 날려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하고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데 북한 정부를 어떻게 직접 넣어요? 풍선밖에 없어요. 왜 안 날리겠다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북한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지. 그러면 전단밖에 더 있겠어요? 파주시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소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길 바라는 가운데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완전히 멈출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이었던 일본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시 따져보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군함도와 관련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관례에 따라 전원 합의 방식인 컨센서스 방식으로 공식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정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 컨센서스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무더위와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8도까지 치솟은 교토를 비롯해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카라 열도에는 소규모 지진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찍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찜통 더위에 바깥을 돌아다니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もう死にそうです。やばいな京都って感じでした。体温よりも高いので、ちょっともう信じられないですね。 도쿄 도심은 35.6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35도를 넘었습니다. 하루 동안 74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중 40명이 중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관측 지점 914곳 중 201곳에서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카라 열도의 소규모 지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지진은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발생 횟수가 1,600회에 육박했습니다. 진도 5의 강한 흔들림도 수시로 일어나면서 더 큰 지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家屋の倒壊や土砂災害などの危険性が高まっておりますので、今後の地震活動や降雨の状況に十分留意をし 지금까지 섬 주민 59명이 가고시마시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폭염과 거듭되는 지진으로 상당 기간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의 중심에는 리그 최강 외국인 듀오 폰세와 와이스가 있습니다. 나란히 전반기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는데 강력한 원투 펀치를 갖춘 팀들의 역대 우승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양시창 기자입니다.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와이스를 양상문 투수 코치가 두 어깨를 쓰다듬으며 대견해 합니다. 와이스가 10승을 달성하며 팀의 전반기 우승을 확정짓던 날 한화의 더그아웃 풍경입니다. 이미 11승을 거둔 폰세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 두 자릿수 승리. 두 선수의 활약은 기록만 봐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폰세가 에이스의 척도인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에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와이스도 이에 못지않은 성적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소화 이닝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 등 세부 지표에서도 두 선수는 리그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Lee Jae-won makes it a lot easier for me to be confident. He's got my back behind the plate, and I fully trust whatever he puts down, whatever finger he puts down. So yeah, I give all the credit to him. 역대로 한 팀에서 투수 2명이 전반기에 두 자릿수 승리를 가져간 경우는 지난 1991년 이후 모두 12차례. 해당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건 모두 9번으로 75%에 이르고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경우도 6차례, 절반에 달합니다. 확실한 원투 펀치를 보유한 한화가 가을 야구 진출은 물론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Because of Choi Jae-hoon, that's the only reason why I can do what I do. If it wasn't for him, I couldn't be doing this and having such a great year so far. 올 시즌 처음 마무리로 자리 잡은 김서현의 변함없는 활약과 원투 펀치를 바치는 류현진과 문동주 등 나머지 선발진의 꾸준한 승리가 이어진다면
하나는 최소한 꿈에 그리던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연일 뜨거운 열기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6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내일도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를 제외하면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내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로 강화한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6도, 대전도 36도, 안동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서쪽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